라임 옵티머스 건이 점점 뭐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이미 내가 예. 한두 번 더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박 대통령 탄핵되고 이제 그러니까 법정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 가시화되었을 때에 법적 선거의 시작 직전에 한국일보 이준희 사장 부친상인가 모친상을 당했어요. 그 이제 문상으로 갔지. 그 이제 문상으로 딱 자리에 앉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문상하고 나하고 이제 마주 앉았지. 그러니까 그 자리 이제 한국일보 회장, 사장, 뭐 편집국장, 뭐 정치부장 쫙 다 앉았지. 그래 뭐 소주 한잔 하겠느냐고 하니까 한 잔 하겠다. 그 나하고 문재인 후보 친하는 사이였지. 왜냐면 당 대표 1년 10개월을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루에 3번씩 만날 때도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1년이지만 내가 학교 선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 부산 영도입니다. 네. 거제에서 났지만 그걸로 영도로 와가지고 거기서 결혼할 때까지 거기 살았거든. 그리고 그 당시 모친이 거기 살고 계셨고. 고향이라. 그 고향에 내가 선거구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문재인 야당 대표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어디 가서 스피치 할 때도 네 바쁘면 먼저 하고 가라 뭐라든지.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뭐 내가 선배고 여당 대표니까 뭐 나오라 같이 나가자 손잡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스피치하고 그래서 포옹도 하고 또 뭐 어디 행사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사교적으로 일 안 하는 분 아니. 그럼 뭐 멀리 문재인 대표 오라 해가지고 같이 또 대화를 하기도 해주고. 뭐 그런 내 나름대로 배려를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3자 회동이 있는데 내가 문재인 대표한테 뭐 원래는 대통령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 하잖아. 내가 양보할 때 당신 먼저 해라.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 해라.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 그러니까 뭐 일까지 써갖고 싹 다 읽어버리더라고. 어?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난 배려를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그때 겪어본 것은 문재인 관상이 좋잖아. 여자들이 문재인 더 지지율이 높잖아. 네. 그래서 나는 뭐 아주 좋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 이제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 내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야기하다가 저 이야기하다가 문 후보 뭐 이대로 가면 문 후보가 대통령 안 되겠어. 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이 시스템 이거는 꼭 바꿔야 된다. 이거 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그러고 이제 제왕적 권력 구조의 잘못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막 내 길게는 이야기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당신 대통령이 되면 당신 손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권력 분산을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야기 결론을 딱 내는데 문재인 후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은 그래 안 하겠습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짧게 내가 설교 나와서 짧게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 딱 그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딱 할 말 해야 되겠다. 내가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 이번에 이것도 대통령이 부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순실과 같은 그런 파생적 부정이 생겨가지고 일이 지금 이렇게 커져버린 거 아니냐.
당신이 대통령 돼가지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제왕적 권력 구조의 그늘 속에는 항상 문제가 잉태하고 커지고 있다.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아마 3년 안에 권력형 대형 부정 사건이 터져가지고 당신도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 기록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 간부들 있는 자리니까 다들 조용하게 이제 그걸 다 경쟁하고 어디 그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일이 하려고 이래 했나?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 근데 조국이 터지지, 추미애 터지지, 옵티머스 터지지. 울산시장 선거 이거는 법적인 견지를 볼 때는 대통령 주범 아닙니까? 수사가 중단돼. 그래서 제왕적 권력 구조 안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생긴 파생되는 것이 이제 이런 옵티머스 터지는데 이거 지금 이미 이제 언론에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덮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거지. 그러고 한수원 감사원 감사 오늘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게 보도가 많이 됐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옵티머스 이거 지켜볼 일이지. 만약 이거 덮으려는 시도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명분을 얻고 이제 장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는 공정하지 못하잖아. 박근혜가 무슨 박근혜 정치 재판을 내가 주도했던 사람이고 탄핵 주도했으니까 탄핵은 내가 주도했어요. 내가 탄핵 주장할 때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이, 유승민 다 반대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길로 가니까 다 그렇게 따라오게 된 거지. 근데 형사재판 난 반대입니다. 박근혜는 부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게 지금 나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과하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3년 이상씩이나 감옥으로 묶어놓고 33년형을 때리고 두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해놓고 자기들은 권력형 부정사건에 이거 덮는다. 그럼 대통령 선거가 다 집어치우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벌이지. 나는 과거 민자투쟁도 했던 사람이야. 못할 게 없어. 겁날 것 하나도 없고. 나 진짜 시련 많이 겪었던 사람이요.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박연차 사건 때도 김문수, 부산의 LCT 이영복 사건 때도 김문수. 근데 감옥서 안 갔잖아. 왜 그렇게 날 구설수해? 그러니까 나를 집요하게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집단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는 줄 알아요? 확실하게 파헤쳐라 이렇게 또 대통령이 검찰에 주문했어. 그래 나 기가 막히더라. 그거 김무성이 잡아놓은 소리야 이거. 문재인이 하고. 그 다음날 내가 참다가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다음날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때려버렸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자기 최측근이 형기하면 구속됐잖아. 그래서 이거 옵티머스 못 덮습니다. 이제 덮으면 저항이 일어나는 거지. 제왕적 대통령제에 추미애라는 사람을 장관을 보내가지고 권력형 부정사건을 다루는 검사들 전부 다 이동 다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벌써 터져 나왔어야 될 게 지금까지 덮여져 넘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자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근전우파의 집권
그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또 이런 제왕적 대통령이 있으면은 이제 어저께 내가 원희룡 지사한테 네. 나는 이제 가만히 지켜봐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이제 뭐 질문 내지 발언을 하고 끝냈는데 네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 하는 사람은 권력의 생리를 알아야 되고 권력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권력은 좋은 권력이 없다. 권력이 커질수록 나쁜 권력이 되는 거다. 현재 제왕적 권력 구조 이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도해야 된다. 권부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제 폐지해야 된다. 장관들이 전부 수석 비서관들 지시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우리나라 제일 우수한 집단이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들 건드리면은 잔소리하고 뭐 이것저것 간섭하고 대통령이랑 권력이 만기칠남식으로 하면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능력이 100이면은 50 정도밖에 일 안 해요. 왜냐면 소집껏 하다가 자기들 다치니까 인사 불이익 당하면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자 대통령은 그 공무원들이 100%의 능력을 120% 발휘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 그거는 뭔가 하면 소신껏 너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섭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간섭하지, 수석 비서관이 간섭하지. 그러니까 일 안 되는 거예요. 장관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수석 비서관 눈치 보고 청와대 눈치 보고 밑에 눈치 보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왕적 권력 구조 하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 다 보라고. 전부 독선적인 사람들이 다 됐어. 독선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내가 어제 표현도 이들었어. 권력은 동지들 뜻을 같이 한 동지들 것이끼리 힘을 합해 권력을 같이 잡아가지고 잡은 권력은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잡은 독점 권력 이 사이즈하고 나눈 권력은 어느 게 더 크냐, 이게 크냐, 이게 크냐. 간단한 논리다.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대통령 후보 완전히 있는 사람 보면 다 독선적인, 기자도 다 경험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다시 고민해보면 그 모를 사람들 다 교육받은 사람인데 고민해가지고 이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타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우리가 밀어야지. 제일 중요한 덕목이 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공동정권 개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내각제지. 이제는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해야 될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지. 이제는 수성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 이제는 내각제로 가야 돼. 내가 그래서 그거 정치권에 개헌을 맡겨놨더니 안 되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했다가 대통령 되면 아직 논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전부 민주당에도 좀 개헌해야 된다는 사람이 많아. 중진들도. 그런데 뭐 논하지 말라고 말 안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개헌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 그게 국민 발언권이지. 그게 유신 때 없어져 버린 거거든. 그거를 이제 그거라도 해야 된다. 나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권력 분산은 개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태극기 부대에서 김무성이가 연방제 개헌을 해주기 위해서 민주당하고 손잡았다. 이렇게 유튜버들이 나를 그렇게 직접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이 이념의 한계선이라는 것은 뭐 끝없는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난 나는 그 탄핵도 헌법대로 하자는 소리였거든. 근데 박근혜 선택이 뭐가 있었어?
하야하느냐 안 하느냐 그 둘 중에 선택밖에 없었잖아. 통치력은 완전히 상실돼 있었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해서 폭발하고 있고 거기서 무슨 사고가 생겼으면 그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유혈 사태가 생겼으면은 한 명이라도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것이 옳으냐? 나는 그거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 하야는 헌전 중단이에요. 그 다음에 민중 봉기에 항복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럴 때에 헌법 절차를 밟는 것이 탄핵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럼 탄핵을 밟으면은 우선 시간을 벌잖아. 과연 이게 옳으냐 그러냐? 국회에서 그러고 헌법재판소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국회에서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것은 내 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 그 나라 중에 하나야.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이걸 해가지고 결론을 내자. 그게 내가 주장하던 탄핵 절차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절차가 시작이 되면 광화문에 분노가 좀 가라앉잖아요. 시간을 벌잖아. 헌전 중단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때 대통령 가까운 친박 핵심 8명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다 탄핵을 건의한 거, 하야를 건의한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지? 김 대표. 처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거요. 잠깐, 이 중요한 거.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김진태 의원입니다. 법대로 가야 된다. 자기는 탄핵을 반대하겠다. 그게 11월 8일인가 그래요. 11월 13일 날 내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주장했어요. 11월 28일 날 친박 8명이 모였어요. 점심시간에. 몇 시간 동안 경론 끝에 내린 결론은 도저히 이대로 수습이 안 된다. 하야해야 된다. 그리고 8명이 정무수석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명단은 이렇다고 다 불러주고 하야를 건의한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럼 법대로 가자고 주장하는 김무성 주장하고 하야 수습이 안 돼 하야라고 주장하고 누구 주장이 옳나? 다른 선택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 그러고 국민의 82.4%가 탄핵을 찬성했어요.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67명이 탄핵을 찬성하고 62명이 찬성했고 57명이 반대했어요. 무효 기권이 9표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무효 기권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차마 탄핵은 찬성하지만 차마 찬성표는 못 던지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62 플러스 9입니다. 결판이 난 거예요, 이거. 그러고 헌법재판소가 100% 찬성했잖아. 이걸 가지고 뭐 탄핵이 옳으니 그러니 당내 회의만 열면 뭐 하고 역작이도 하고 배신이다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가 있나? 그게 선거 판판이 지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도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 이제 그동안 내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 나는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 심판을 나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 지난 총선에서 다 심판이 내려버렸잖아요. 아까 모두 이야기한 대로 탄핵까지 그렇게 난리를 지기고 비판하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하던 사람들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결판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그런 중요한 사실도 김 대표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그때 보도가 됐어. 그리고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제왕적 권력 구조 하에서 대통령이 독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지. 독대라는 걸 안 했어, 이 양반이. 그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병기 실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왜 물어보게 된 계기가 됐는가 하면은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대표가 됐는데 전통적으로 해오던 여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의 정례 회동을 못했어. 난 한 번도. 그래 당연히 내가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김기춘 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병기로 바뀌었어. 그 이병기한테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다. 자기가 대통령 모셔봤던 사람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당장 만들겠다. 대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또 화를 내지. 쫓아왔어. 내 귀에 대고 비서실장이 나도 잘 못 만난다. 그 말이 믿어지나?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이제 이병기 실장 면회를 갔어. 정진석 의원은. 그때 이 실장 나한테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시오. 비서실장 되는 날 한 번, 그만두고 나온 날 한 번, 2번 독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통이 안 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나. 결제 서류를 전부 정호성 비서한테 다 갖다 놓고.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건 돈이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도는 것은 돈 있는 부자가 돈을 내놔야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 시장경제 원리,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고. 그 돈이 다 돌게 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욕구 행사해야만 돈이 시중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부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서민들이 일자리 가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지. 생활용품 사고. 거기서 이익이 창출돼야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들어와야 국정 운영과 국방을 하고 남는 돈으로 복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선순환 경제. 그런데 좌파 생각을 가진 이 문재인 정권은 돈 있는 놈들 다 도둑놈들이다.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위축시키면 딱 숨어버려 안 나와.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게 뭐 50년 가는 게 아니잖아. 5년인데 이 5년 동안 몸 조심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내가 뭐 먼저 나가 돌 맞을 필요가 있나요? 움츠리지. 투자 안 하는 거지. 그러고 민노총이 온 설치는데 건설 현장에도 민노총 레미콘부터 타워 크레인부터 시작해 민노총이 가가지고 저거 안 쓰지면 다 공사 방해해버리고 그 공권력이 그 제어를 못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부자들이 투자를 안 하지. 그럼 전부 이제 외국으로 나가지. 우리나라처럼 세계 최고의 자본자유 국가거든. 전부 베트남으로 다 나가. 베트남 완전히 베트남 엑소더스야 지금. 국부 유출이 되는 거지. 외국이 돈이 들어오나? 한국 가면 망하는데 누가 들어와? 투자 안 들어오지.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전기료가 싸지. 전기료가 싼 이유는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싼 거지. 근데 원전 탈원전 하니까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돼. 내 임기 중에 전기료 안 올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전기료 안 올릴 수 있지. 그럼 한전이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기업인들의 성취 욕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정권 바꾸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호소하고 싶어요. 한때 잘 지냈던 사이인데 문재인 대통령이요 좀 깨달으시오.
국정 운영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운영이다. 경제는 우리 헌법에 시장 경제 채택이 돼 있다. 그리고 내가 한때 그런 이야기 했죠. 대통령이 되려 하는 자는 경제 원론 정도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에 무식해. 탈원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탈원전 이건 이념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이 방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일본에 가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인근 마을에 붙어 있어요. 지진이 오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대피하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거 안 믿어지죠? 예. 내가 상임위 알고 있나? 내가 상임위 가가지고 이 발언을 했더니 내 앞에 앉아 있는 민주당의 이름하자 뭐 중진 의원들, 뭐 5선, 6선 의원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따고 세우더라. 무식한 거야. 원전은 지진에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진 오면 마을 주민들을 원전으로 대피하라고 다 붙어 있다니까.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 그걸 갖다가 판도라라는 엉터리 영화 하나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탈원전 결심을 했다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야. 정말 이 비극이지. 그러고 전기를 안 올리겠다는 거짓말을 한 건 지금 좀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탈원전 이걸 원전 생태계가 죽기 전에 지금 반도체 이후에 최고의 우리 먹거리가 원전이거든. 원전 시장이 커지니까. 원전 설계 기술, 시공 기술, 운영 기술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